했는데요. 다음 얘기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총선 이후의 한국 정치의 어떤 전망,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이 드는데 방금 이제 양당제가 오히려 고착화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한쪽에 쏠림이 있다는 것이 오히려 양쪽이 의석수로 보는 게 아니라 양쪽이 팽팽하다는 것이 오히려 기존의 이제 정당 체제 결빙의 위험성,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어느 쪽으로든 쏠림이 있다는 것은 오히려 그 사이는 거대한 공백이다라는 분석은 저는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 이후에 이제 가장 첫 번째, 가장 쉬운 질문이 될 수 있는데 위성 정당들의 행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위성 정당들의 존재는 한국 정치에서 이제 무엇인가? 어쨌든 실체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아무리 뭐 어떤 분들이 비아냥거리고 싶어서 비아냥거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쨌든 명백하게 10수석 이상의 정당 의석수를 가진 실체로 존재하는 정당들이기 때문에 이 정당들의 미래는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한국 정치에 좀 중요하게 작동할 플레이어로 작동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당장에 나온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공수처라든지 이렇게 이목이 쏠려 있고 공수처 처장은 추천위원회 추천하는데 추천위원을 또 각 정당들 특히 원내교섭단체 정당들이 또 만들어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당 입장에서는 수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현재 일단 더불어시민당을 바로 합당하지는 않을 것이고 17석이죠. 의원 꿔주기를 할 공산이 높죠. 3명을 꿔줘서 원내교섭단체를 채우도록 그렇게 만들 것이고 그러면 또 뭐 미래한국당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지금 19석인데 미래통합당에서 1명 이상 꿔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또 2대2로 당분간은 가지 않을까. 그러면 교섭 다당제죠. 예, 4대 교섭단체죠. 그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원내교섭단체가 4개가 되고 사실상 이제 이렇게 두 개가 네. 되고 그 나머지 민주당은 그래도 되는 게 단독으로 의석이 많기 때문에 의장 선출하고 여기에는 아무 지장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차피 단독 과반이 넘기 때문에 미래 더불어시민당 안 쳐도 네. 뭐 의장 선거나 원구성에는 아무 지장이 없는 거니까요. 당분간은 그렇게 갈 텐데 근데 아마 계속 그런 건수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생각보다 위성정당하고의 통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 조직적 그 형식적 통합이 안 이루어지고 각계로 가는 가능성도 꽤 높아 보여요. 근데 그것은 이제 그런 거잖아요. 이게 의도적으로 여기에 의도는 어느 쪽의 의도인지는 솔직히 제가 모르겠는데 의도적으로 교섭단체를 분리해서 제3, 제4 여긴 제3 교섭단체를 만들면 네. 저쪽도 제4 교섭단체를 만들 거니까 의도적으로 제3, 제4 교섭단체를 만들어서 가는 구조가 뭐 운영에 네. 의회 쪽에 주도권을 잡고 전국 운영에 유리하다 이렇게 해서 판단해서 가는 것과 이게 물리적으로 통합되기에 생각보다 어려운 여러 가지 단순히 절차가 아니라 정치적인 어떤 요구들이 있다. 물리적으로 통합되기 어려울 것이니 이 두 개는 사실 좀 다른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말씀은 어쨌든 전자 쪽에 무기가 실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물리적으로 의도적으로 분리해 간다. 네. 처음에는 그럴 거고요. 네. 그 다음에는 저도 예측하기 좀 어려운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저도 사실 예측이 안 돼요. 네, 막상 이제 그 옛날에 뜨거운 형제들이라는 예능 프로 보면은 아바타 소개팅이라고. 예, 이거 소개팅하는데 막 뒤에서 뭐 이렇게 뭐 해, 노래 불러 막 이러잖아요. 나 말 안 들어요. 버그나고 막 딴짓하고 그런 일은 벌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 벌어질 수 있는 거고 왜냐면 선거 때는 제압할 수 있었어요. 미래한국당의 그 한성교 의원이 막 좀 대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위성정당 따로 만들게 이래버리는 거예요. 미래통합당에서. 그리고 아니면 우리 그냥 비례대표 우리가 낼게 여기 다 취소 이러니까 이제 바로 꼬리 내리고 미안합니다 하고 원유철로 대표 바뀌었잖아요. 근데 선거가 이제 선거 끝나버렸거든요. 예, 과연 진짜 그 반란을 어떻게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그래도 합당이라도 해줘야 나중에 거리가 발생하면 비례대표 승계가 됩니다. 근데 그냥 폭파시켜버리면 예를 들어서 해산하거나 이러면 또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까지 다 감안했을 때 나름대로의 이 위성정당들도 독자성을 지니게 될 거다. 네, 그런 차원이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오늘도 제가 방송에서 이 기상천외한 얘기를 했는데 이 또 맞들려가지고 살라미처럼 정당들이 계속 20명씩 카트하는 거예요 안에서. 이런 사태도 벌어지는 거 아닌가 혹시.
예. 어쨌든 그것이 이제 정부 운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이제 의도적인 것이든 아니든 그러나 이제 정치라는 것이 또 묘한 것이 의도가 100% 관철되지 않는 네. 경우의 수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네. 라는 것이고 사실 위성정당 관련된 어떤 실제 작동하는 플레이어로 등장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한 인정도 일정 정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고민되는 것은 이 논의를 같이 이 질문을 그 다음에 드릴 수밖에 없는 게 그럼 선거제도는 유지될 것이냐 지금의 이 선거제도는 사실 제도적 해킹이 한번 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얼마나 납득하는지 저는 사실 의문이 있고 그렇게 작동하는 제도라면 굉장히 안타깝게도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해왔고 굉장히 유의미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하더라도 이 제도가 그대로 이 선거제도가 유지되기는 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예측인데 뭐 사실 일반적인 예측을 하시는 분은 아니어가지고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오히려 일반적으로 예측하려면 두 당이 위성정당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겠죠. 이거는 재미를 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 위성정당이 있는 상태에서의 준연동형은 과거의 소위 병립형에 비해서 손해볼 게 없다는 게 드러났거든요. 거의 비슷합니다. 네. 효과가. 선거법이라는 게 합의가 되고 이런 지난한 과정들이 있을 수 있는데 굳이 그 애를 써가지고 병립형으로 돌아가려고 할까? 왜냐면 위성정당만 있으면 되니까 양쪽 다. 그런 측면에서는 과거로 돌아갈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근데 저는 선거 결과를 보고 잘 됐다고 생각한 거는 저는 이제 원론적으로는 특정 정당이 단독 과반이 되는 의회 체제는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누가 그거 단독 과반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조가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독 과반이 좀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원론적으로. 선거 결과를 보고 제가 한 가지 측면에서는 잘 됐다 싶은 게 180석을 넘어버렸잖아요. 민주당이 혼자서 패스트 트랙을 발휘할 수 있는 선이 되어버렸습니다. 설령 뭐 나중에 조금 줄어들더라도 정의당하고 국민의당 합치면 선거제 개혁에 호의적일 수 있는 세력을 합치면 180이 계속 넘을 거니까 뭐냐면 민주당만 결심하면 위성정당 방지법안 통과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네네. 네. 근데 실제로 지난 주말에 민주당에서 위성정당 방지해야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냐면 자기들이 위성정당을 만들었던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민주당이 내세운 이유는 뭐 속내 이런 걸 떠나서 미래통합당이 만들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만든다였거든요. 그러면 위성정당이 이제 안 나타나도록 애를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걸 질문을 해야 됩니다. 유권자들이. 예, 선거 때는 그렇다 치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선거법을 빨리 처리하려고 하면 할수록 위성정당 방지되는 상황에서 준연동형 제도로 갈 확률이 높아질 거다. 예, 선거제도 개혁 운동 입장에서는 좀 빨리 에너지를 모아서 다음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좀 견인해 나간다면 원래 의도했던 선거제도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한 가지 변수는 이번에 47석 중에서 30석만 지지율에 비해서 지역 구의석이 낮은 정당에게 배분을 했고 나머지는 17석은 최소 17석은 그냥 지지율 따라서 배분하는 걸로 됐잖아요. 다음부터는 17석이 없어져요. 그러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위성정당도 없고 하면 비례를 자신들이 못 가져갈 수도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다시 돌아가 보면 저는 이 측면에서 이제 오히려 낙관론, 선거제도 관련된 낙관론이 아닌 조금 저는 비관론으로 보는 이유는 그러니까 지난 선거제 개혁은 어쨌든 제1야당이 참여하지 않은 선거제 개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플레이어 중에 가장 큰 상대편 플레이어가 참여하지 않은 선거제 개혁이었다는 사실을 부족함이 있었던 거거든요. 물론 뭐 굳이 따지고 들어가면 여기서 이제 반대를 계속 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건 게임의 룰인데 게임의 룰이 상대편 제1 플레이어랑 합의하지 않은 선거제였는데 그럼 이제 이번 두 번째 선거제 개혁도 플레이어에 대한 어쨌든 의석수의 차이가 거의 뭐 심하게 난다고 하더라도 50에서 가까이 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 제1 플레이어는 어쨌든 미래통합당인 건 맞거든요. 네. 그럼 거기하고 합의하지 않은 선거제 개혁이 가능하겠는가? 그럼 미래통합당 역시 그러면은 지금과 같은 준연동형의 제에서 위성정당까지 만약에 방지된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그것을 미래통합당이 받을 이유가 있겠는가? 다른 형태의 이쪽 플레이어도 다른 형태의 선거제에 대한 자기의 이익을 투입하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현존하는 제도는 제1, 2 모두 제1당과 2당 모두에게 그렇게 안정적인 형태의 다음 의석을 보장해주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도 소위 말하는 1플레이를 제외하고 간다면야 모르겠지만 그거는 소수 정당들에게 이득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렇게 가기는 또 쉽지 않은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성정당은 빨리 결판을 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거제도 개혁을 막기 위해서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이 장외투쟁까지 했기 때문에 그걸 또 할 명분은 없다. 위성정당 당지라는 거 하나만 달라지는 건데 또 그렇게 할 명분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우습게도 이번 선거제도를 통해서 통합당도 손해를 봤어요. 수도권 지역에서는 그런 걸 봤을 때는 이제 좀 당분간은 통합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막아설 수 있는 힘은 없을 거다. 민주당만 결심을 한다면. 근데 문제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17석의 병립형 의석이 자동으로 부칙에 따라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다음 총선 때부터. 근데 그거는 민주당도 안 했으면 좋을 것이고, 근데 아마 민주당이 통합당을 좀 끌어들여가지고 유지시키는 방향이 제일 유력하다고 봐요. 뭐 저의 바람 이런 걸 떠나서. 예. 아예 17이라는 걸 없애버리고 전부 연동형 의석으로 쓰는, 보정용 의석으로 쓰는 게 아니라 다시 좀 그러면서 이제 소수 정당한테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걔도 원래 4년 전에 하려고 했던 제도라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식으로 좀 타협하지 않을까. 그리고 가장 바람직한 거는 제 생각에는 야 우리가 그나마 챙겨 먹을 수 있었던 지지율보다 지역구 의석이 더 많았던 우리 같은 정당들이 챙겨 먹을 수 있었던 그 17석이 사라지는데 그러면 의원 정수를 늘려볼까? 예, 그러니까 그 가능성 높게 보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의원 정수를 300에서 325로 늘려서 47 원래 비례대표는 보정용으로 쓰고 25석은 뭐 병립형으로 쓴다거나 그럼 40% 지지받으면 10석 정도 가져가는 거죠. 그렇죠. 예, 뭐 하여튼 그거 가장 제가 생각했을 때는 최선의 경우입니다. 물론 여기 의원 정수 확대를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거는 반대하시겠지만, 예. 근데 가장 유력한 거는 그것보다는 그냥 그냥 원래 주어졌던 그대로 30대 17 네네. 요거로 그냥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결국에 시민사회나 소수정당 또 힘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민주당이 그렇게 나서지 않는다면 뭐 방법이 없는 건데 예, 그거 명분 싸움 계속 해야 되는 거겠죠.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핵심적으로는 이제 어쨌든 이 총선이라는 것이 어쨌든 시민들, 유권자들에게 한 번쯤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정당들이 한 번에 평가를 받았고 그 평가가 이제 결과로 나오긴 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그럼 각 정당들이 그 다음에 어떤 행보들을 할 것이냐. 근데 이 행보라는 것이 단순히 단순하게 뭐 우리가 다 먹겠다 또는 우리는 끝까지 반대하겠다 또는 우리는 뭐 또 다른 목소리를 내겠다 이런 이제 단순한 영역이 아니라 정당들 내부에서도 어떤 이제 균열들이나 새로운 행보들이 나올 것 같고 정당들 외부로서도 현재 코로나 사태라든지 경제 문제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있어서 또는 어쨌든 문재인 정부 역시 집권 여당도 사실 이제 총선 평가를 받고 이제 국정 후반기로 가는 거잖아요. 국정 운영의 후반기로 가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의제를 제기한다든지 또는 상대당도 새로운 의제를 제기해야 다시 이 결과를 만회할 수 있잖아요. 다음 선거 때. 이런 식의 다양한 행보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저는 오늘 미래통합당이 내부와 외부,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이제 내부의 어떤 지금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해서 내부를 어떻게 좀 정렬할 것이냐 새롭게 이 고민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어쨌든 집권 여당에 대한 상대 파트너로서의 자기 행보, 의제 같은 걸 제기할 것 같은데 미래통합당의 향후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혼돈의 아놈이죠. 그러니까 더 골로 갈지 중도화될지 이게 좀 감이 안 잡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만 놓고 보면 수도권에서 많이 졌고 영남은 꽤 석권했기 때문에 더 골로 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기가 더 쉬울 것 같긴 해요. 근데 거기도 뭐 전혀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아니니까 또 이번에 수도권에서 접전 끝에 아깝게 진 후보들이 꽤 있거든요. 그들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당장에는 사실 비대위가 누구냐, 어디가 되느냐,
어떤 사람들이 되느냐가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선된 사람들 위주로 영남 지역 위주로 갈 건지 아니면 수도권 중도 보수 쪽에 더 발맞춘 걸로 갈 건지 이게 제가 감이 안 잡히니까 두 갈래 중 한 갈래로 가겠다는 건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걸 텐데 제가 예측을 쉽게 못할 텐데 일단은 비대위 키를 잡는 쪽이 누구냐 이 문제가 될 것 같고 저는 의외로 수도권 중도 보수 쪽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일단은 그 중간에 공천 과정이라든지 또 여기에 맞서서 군소정당을 만들었던 친박 세력들 이 기독자유통일당, 친박신당, 우리공화당 다 합쳐서 3% 정도 나왔거든요. 완벽하게 진압된 거예요. 홍준표, 황교안이라는 두 리더를 거쳐서 친박이 교묘하게 살아나는 게 아니라 해체되고 진압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은 발목을 잡혀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제가 봐도 오히려 그 황교안 대표도 발목을 잡혀서 갈 이유가 없었어요. 괜히 살피고 또 살피고 그 거리에서 나타나는 물결을 너무 과대평가를 해서 당의 외연 확장에 실패를 한 건데 이제는 더 이상 심지어 친박이었던 사람조차도 윤상현 의원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당을 어떻게 가져갔으면 좋겠느냐. 예, 과거와 같은 모습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당장에 또 나타난 저항들이 있을 거니까 어떻게 그걸 제압하느냐가 관건이 될 텐데 저는 그래도 비교적 좀 외연 확장 쪽으로 중도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러면 이제 이들이 뭔가 그래도 정부에 반대하는 동력으로 당을 성장시켜야 될 텐데 뭐에 반대할 것인가 이게 관건이에요. 그게 관건이잖아요. 네. 사실은 어떤 의제를 제기할 것인가. 그래서 사실은 정당 간의 이제 균열 구조를 만들어야 될 텐데 네. 갈등 구조를 어떤 의제 예상되는 게 좀 있을까요? 사실 경제 쪽 의제를 제기할 것이 아닌가 네.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예측일 텐데. 네. 근데 지금 그 정책 흐름은 지금까지의 흐름 연장선상에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단적으로 나타난 상징이 요번에 선거 중간에 미래통합당에서 100% 재난지원금을 던졌어요. 근데 거기에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삑사리를 쳤다고 해야 되나? 네, 유승민이 삑사리를 쳤어요. 이게 뭐 국가혁명배당금당이냐? 네. 그러면 저는 글쎄 제가 만약에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면 다 닥치고 아는 좌파로 가자 얘기했을 거예요. 아, 예. 예. 이왕에 그렇게 코너로 몰린 이상은 완전히 다른 전선을 만들어 가지고 예전에 이제 미국도 민주당 공화당이 원래 진보 대 보수는 아니었잖아요. 20세기 초반까지는 뭐 이게 좌우로 판가름할 수 없는 정당이었다가 차례로 공화당에서도 좀 개혁 흐름이 있었는데 안 됐고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뉴딜 동맹하면서 오늘날의 진보 보수 구도가 된 건데 통합당도 이왕 이렇게 된 거 왼쪽으로 치고 들어가면 예, 저 같으면 그 제가 좌파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노동자 정당으로 변신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노동자 정당인데 막 사회주의 개도 뭐 이런 건 아닐지라도 현실에 있는 노동자의 정서와 특히 비수도권 네. 이쪽에 맞춰서 가는 비수도권에 맞춘다는 게 비수도권을 위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 노동 정책에 접근하는 걸 봐서 수도권도 움직일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그런 쪽으로 갈 텐데 그렇게는 안 갈 것 같아요, 왠지. 예. 그냥 고전적인 우파 방식으로 예. 재정 건전성 빚내지 마, 복지 막 하지 마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 뭐 선별적 복지로 특별히 기운다거나 이런 게 아닌 이상은 좀 거꾸로 가려고 하지 않을까. 예, 그런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의외로 변화가 없을 수도 있다. 반사 이득을 노릴 것이다. 그리고 그 언론이나 보수 언론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별것 아닌 정책적 차이도 키울 수 있거든요. 문재인 정부 내 일례로 원전 용량이 늘어납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근데 그걸 탈원전 정부라고 표현하고 있는 보수 언론이 있고 탈원전 폐기하겠다고 미래통합당이 공약을 냈거든요. 탈원전 있어야 폐기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 남북 예를 들어서 한반도 평화는 어떻게 갈 건가. 이것도 저는 조금 전향적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글쎄 과거처럼 강하게 반대하고 그 이슈를 돋보이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경제 이슈 쪽으로 조금 더 흘러가게 만들고 남북 관계는 뭐 대세를 조금 따르는 정도 이렇게 변화는 하지 않을까.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오히려 약간의 네. 뭐 약간 기존보다는 좀 온건한 정책으로 약간 네. 한 발 물러설 가능성이 있지만 그럴 수 있는데 경제 쪽에서는 오히려 재정 건전성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네. 좀 나를 세우지 않겠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북한이 잘 풀리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친미라는 기조는 계속 유지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어쨌든 선거에서 굉장히 압승을 거뒀던 어쨌든 결과 총선의 결과로서는 압승을 거둔 제1당 즉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는 사실 180석 이거 물론 이거 이제 더불어시민당 포함한 의석입니다. 어쨌든 180석에 달하는 의석은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의석이기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는 책임 회피를 하기가 어려운 의석인 거잖아요. 180석은 사실 개헌 빼고는 다 할 수 있는 의석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국정 운영에 오히려 이제 부담으로 작동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거대 의석이라는 것이 이런 측면에서 지금 어쨌든 코로나 사태가 지금 모험적으로 전 세계에서도 모험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어떤 신호들을 그리고 이제 결과 성과들을 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경제가 안 좋아지는 건 오히려 지금까지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이제 지금부터 안 좋아지는 게 경제가 안 좋아지는 지금 핵심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존의 이제 IMF 시기나 기존의 03년도 카드 대란, 08년도 금융위기 때도 당시보다는 이제 그 이후에 나타나는 이제 위축되는 경제가 문제인데 그렇게 보면 이제 만만치 않은 사실 과제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제1당들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될까? 이런 것도 한번 고민스러운 문제인데요. 여당이 어떻게 네. 할까 질문이죠. 여당이 180석 뭐 예전 같으면 과반이면 핑계라도 될 수 있어요. 과반이지만 패스트트랙 그거 180입니다. 물론 이렇게 핑계대는 정당의 운명은 좋지 않을 거지만 180석이면 핑계가 아무것도 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걸로 일이 잘 추진이 안 되면 그 의석을 갖고도 일이 안 되냐 당연히 비판이 나오겠죠. 근데 그걸로 추진을 하면 왜 다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 자녀가 부모한테 혼날 때 야 너 왜 눈 깔고 있어? 나 똑바로 봐. 똑바로 보잖아요? 그러면 어디 부모한테 눈을 부라리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 비슷한 거예요. 굉장히 딜레마입니다, 민주당도. 옳든 그러든 뭐 좋든 싫든 간에 민주당의 딜레마 굉장히 신경이 복잡할 것이다라는 거는 다들 좀 알 필요가 있는 건데 많은 부분을 합의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도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근데 뭘 합의할 것이며 혹은 단독으로 밀어붙일 때는 무슨 사안을 밀어붙일 거냐. 저는 아무래도 경제정책 쪽에서 합의를 많이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정책에서 뭘 잘 해보려고 해도 상대방이 강하게 틀고 나오면 여론이 또 안 그래도 이게 경제정책도 보면 정부가 어떤 기조를 띄면 국민 여론이 반대로 가는 경향이 있어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오히려 민영화, 작은 정부, 또 뭐 있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안 좋아졌습니다. 국민 여론이 계속 진보가 됐어요. 경제정책에서. 그러면서 결국에 박근혜도 경제민주화 복지국가를 꺼내들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저는 솔직히 문재인 정부가 그다지 경제적으로 진보라고 보지 않지만 국민들은 진보라고 보고 있어요. 어쨌든 상대적으로라도. 그러면은 이제 지금 또 탈원전 문제는 탈원전을 싫어하는 국민들이 꽤 늘어났다는 걸 저는 체감을 합니다. 이를테면 그러면 복지 왜 자꾸 퍼져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부담이 될 거예요. 특히나 나중에 맞이할 중간 선거라든지 또 정권을 재창출해야 될 대선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정책 쪽에서 좀 많이 합의하지 않고 근데 이게 합의를 하는데 또 핑계를 댈 거예요. 지지층, 극성 지지층은 어쩔 수 없다. 지난번에도 어쩔 수 없다 했는데 이번에도 어쩔 수 없다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주도적으로 합의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통합당 말을 들어주려고 합의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기미가 나온 것은 이번 선거 전에도 데이터 3법하고 이걸 다 처리를 했고 데이터 3법 때 자유한국당은 본회의장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때 국회 다툼 때문에 다 여당에서 주도해서 처리하는 거고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미 합의로 처리됐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재벌과 민주당 간의 관계는 좀 더 원활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재벌이라도 통합당은 안 씁니다. 예. 방해가 될 거예요. 제가 재벌이라도 민주당한테 로비합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아무래도 통합당 쪽하고 경제정책 합의가 많이 될 것이라서 경제정책이 이제 좀 보기에도 조금 더 보수적으로 갈 공산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당 내의 균열이 좀 강화될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네, 균열이 강화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리더십이나 당내 계파 구조하고 맞아떨어야 되는데 정책에 대해서만 좌우 균열이 있고 다른 때는 또 다른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게 민주당의 좀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옛날에 과반 의석을 점했던 열린우리당 노무현 정부 때도 그때도 보면 어느 쪽은 한미 FTA 반대하고 어느 쪽은 찬성하고 이런 식으로 정책적 균열이 있었어요. 근데 항상 당내 당권 선거를 하면 이게 다 엎으러져요. 한미 FTA 찬성한 사람이랑 반대한 사람이랑 같이 막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천정배 반대하고 정동영 찬성인데 천정배가 정동영 밀고 있고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게 또 되풀이될 수 있다는 거죠. 비문 친문 이런 식으로. 심지어 그 뚜렷하게 나름대로 정책 성향이 있는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도 지난 대선 때 안희정 후보를 밀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면 정책적으로는 이재명 후보를 미는 게 더 맞는 거죠. 근데 물론 자신 나름대로의 또 다른 여러 가지의 가치와 기준들을 적용해서 한 거겠지만 차라리 좀 질서정연한 정파 구조가 들어서면 민주당도 자기 지지층의 좌우를 고루 잘 대변하면서 어떻게 저떻게 이렇게 어울러서 가는 이게 가능할 텐데 그게 좀 힘들지 않을까 또 이번에 예, 그렇게 짜여진 정당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점에서는 민주당도 좀 그림자가 있다. 그리고 180석을 갖고 그러면 야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는 건 무엇일까? 이거는 이제 과거의 경험에 따른 추측인데 또 이제 검찰 개혁이라든지 예. 이런 이슈들은 또 밀어붙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경제 이슈는 타협을 하고 검찰 개혁이라든지 고유의 이슈에서는 밀어붙이는. 이 열린우리당 과거에도 나타났던 4대 개혁 입법, 뭐 언론 개혁, 국가보안법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비슷하게 되풀이되는 게 아닐까. 그러다 보면 다시 미래통합당의 진로로 들어가게 되는데 통합당도 경제정책보다는 또 거꾸로 그런 개혁 입법에 대한 반감 쪽으로 이제 반대 운동을 전개하지 않을까. 이건 물론 과거의 역사가 어느 정도 되풀이된다라고 하는 편견에 따른 걸 수는 있습니다만 좀 굳이 예측하면 그렇게 예측을 해봐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그 다음으로 또 짚어봐야 되는 거는 오늘 뭐 많이 짚어보진 않았지만 어쨌든 뭐 소수정당 또는 제3세력 예를 들면 지금 뭐 정의당이라든지 국민의당이라든지 민생당이라든지 이런 이제 좀 열린민주당을 여기에 넣어야 되나요? 사실 이건 고민스럽긴 한데 어쨌든 뭐 녹색당도 있겠군요. 그리고 지금 의석을 확보했죠. 기본소득당 이 의석을 당으로서는 확보를 하지는 못했지만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네. 아직은 예, 그런 상황이죠. 어쨌든 뭐 이런 형태인 건데 그러면 이제 이 정당들의 행보들은 고민이거든요. 특히 정의당 같은 경우는 뭐 의석수로는 지난 선거 때 6석이고 이번 선거 때 6석이니까 사실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 의외로 정당 지지율은 지난 선거 때 한 7.5%에서 지금 이제 9.7%인가요? 이렇게 받았으니까 정당 지지율은 올라갔단 말이죠. 뭐 이건 뭐 모르겠습니다. 해석에 따라서는 긍정적 신호로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제 이번 선거를 잘 치르지 못했다라는 해석도 가능할 것 같고요. 녹색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 좋은 성적표를 뭐 어쨌든 수치상으로는 받은 것 같지만 뭐 여러 가지 또 고민이 있을 거고요. 이런 형태로 나머지 소수 정당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쪽 정당들은 어떤 식의 고민이나 행보 또는 뭐 사실 앞에서 평가 쪽은 뭐 이 정당들을 포함시키지는 않았는데 그런 쪽에 좀 고민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의당은 저는 정의당이 가야 될 길은 굉장히 명확하다고 보거든요. 환경이나 여건까지 다 고려했을 때 지금 뭐 자꾸 한간에서 민주당의 협력적인 자세를 취해야 정의당 지지율이 올라간다 라고 얘기하는데 뭐 아무 근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럴 거면 협력하는데 왜 정의당을 지지하죠? 민주당을 그냥 지지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아무 차이가 없다면. 그리고 과거의 민주노동당 때부터 역사를 돌아보면 오랜 야권 단일화 전략과 이 연대 때문에 오히려 그 차별성이 낮아졌어요. 현재 20대 지난 총선 때 2016년에 제가 여론조사를 보면 이상하게 20대에서 많이 낮아요. 정의당이. 그나마 지금 좀 올라온 거예요. 2017년 심상정 후보 대선에서 뛰면서 특히 20대 여성층에서 올라온 건데 새로운 표밭으로 가야죠. 민주당하고 협력해가지고는 굳이 정의당을 찍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뭐 민주당 정치인들이 민주당 원래 노선에서 크게 이탈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수혜자가 될 수 있겠지만,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민주당 극성 지지층이고 그 사람들은 정치인들이 하는 대로 따라갈 거거든요. 어차피 왜 남의 얘기를 그렇게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 무당층, 부동층 포함해서 심지어 통합당을 지지하고 있는, 소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서민층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창원, 성산 선거가 뭘 의미하냐면 야권 단일화를 못해서 진 거냐. 이 야권도 아니죠. 이제 하나의 여당이 됐으니까. 단순 덧셈을 해도 비슷해요. 상대방 통합당 후보랑. 그러면 단일화 해도 안 되는 거거든요. 덧셈을 해도 새는 표가 있기 때문에. 근데 과거에 권영길 의원이 그 지역구에서 할 때는 민주당이 따로 출마해도 됐다고요. 그러니까 그 신화를 뭐 어떻게 반복할 수 있을까라는 그 골치 아픈 질문이 있지만, 어쨌든 독자적으로 행보를 취하고 차별성을 얘기해 주지 않으면, 특히 민주당은 여당입니다. 같은 야당이면 모르겠어요. 여당인데 왜 굳이 협력을 그렇게 해주는 자세로 가야 될까요? 여당 이중대라는 게 얼마나 치명적입니까? 국민들 사이에서 평가도.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통합당하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특히 사회 경제 정책에서는 오른쪽으로 갈 거거든요. 예, 그러면 저는 당연히 정의당은 좌파 정당 원칙 더하기 기존에 대변하지 못했던 그런 인민들에 대한 정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정의당 내의 어떤 관성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또 발목을 잡지 않을까라는 건데, 이번 총선을 계기로 이제 겁을 자꾸 먹으면 갈수록 더 만만해진다는 건 좀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글쎄 심상정 대표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이제 더 이상 더 이렇게 선거제도 개혁이나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좀 붙어서 갈 필요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당원들도 더 점차 더 많이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국민의당, 네, 민생당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민생당은 오늘 또 보니까 정동영 의원이 정계은퇴 선언을 했고, 아, 그래요? 네, 이거 뭐 회생이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념적, 계층적 지지 기반이 없어요. 실패 원인은 자꾸 호남에 의존했기 때문인데, 한국 사회는 많은 사람들이 대변되고 있지 못한데, 특히나 많은 사장님들이 있습니다. 자영업자들. 예, 자영업자들이 뭐 이렇게 마음 줄 데가 별로 없거든요. 그들이 보기에도 정의당 아직 좀 이렇게 대기업 노동자를 대변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농민들도 있고, 그러니까 중간 계층들이 있는데 전혀 노력을 안 했어요, 민생당이. 그걸 다시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국민의당까지 포함해서 하는 얘기예요. 민생당은 정부의 협력적인 노선을 취해오면서 호남표의 개평을 받아서 하겠다 했는데, 호남은 버렸죠. 더 이상 쓸모가 없기 때문에. 민주당을 채찍질하는 용도로 4년 전에 한번 썼고, 이제 너덜너덜해진 채찍을 버린 겁니다. 그리고 인물적으로도 새롭지 않죠. 더 민주당에서 이번 총선에 낸 후보들보다 더 구태로 보였을 겁니다. 거의 저는 끝난 정당이다라고 보는 거고, 그나마 이제 대선 주자급 리더를 갖고 있는 국민의당이 겨우 살아남아 있는 상황인데, 여기도 저는 이제 국민의당의 문제는 양당 정치를 비판하지만 본인들도 양당 정치라는 것이 나쁜 게 이제 반사이득의 정치라는 거잖아요. 안철수 대표가 굉장히 훌륭한 요약을 내놨어요 이번에. 정치가 맨날 현행범과 정과자의 대결이다. 정과자 미통당과 현행범 민주당의 대결이다. 정치 국회에 계속 그런 식으로 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에 얄밉게 하나 더 보탰어요. 안철수는 미수범 아니냐. 네. 그러니까 국민의당 역시도 반사이득의 정치를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내용이 뭐냐? 뭘 대변하려고 하는 거냐? 국민. 네, 대변하려고 하는 게 국민이에요. 이거는 없다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했을 때.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부터 출발해야 될 거고. 그렇죠. 사실 정치에서 네. 모두를 대변한다는 건 아무도 대변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아, 그런 말이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정식으로 공부 안 하면 이렇게 돼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국민의당 관계자 누굴 만날 일이 있었는데, 통합당하고 연대 어쩌고 안철수를 국무총리로, 그러니까 다음에 통합당으로 정권이 교체되면 안철수를 이제 국무총리로 해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다음 대통령 만든다 뭐 이런 시나리오를 왜냐하면 자기가 통합당을 특별히 민주당보다 좋아하진 않지만 민주당과의 연대는 이제 더 이상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뭐 그렇다는 얘기를 하던데 그런 정치공학적인 연대를 그러니까 사실 안철수의 매력도 더 깎아먹는 거거든요. 안철수는 지난 대선 때 정치공학적 연대를 불살라버리겠다 이랬거든요. 그거 하나는 멋있었어요. 예, 그것까지 마저 불살라버릴 건가. 예, 그러면 이제 정치 활동이란 걸 해야 될 텐데 저는 정의당, 국민의당 여기서부터 계속 공이 던지는 거예요. 이제 운동 정치를 부활시킬 때입니다. 국회의석은 다 결판이 났고 민주당 혼자 180석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개헌도 통합당이 묘하게 또 망하는 와중에도 개헌 저지선을 확보했어요. 100석 넘어서. 의석 이 안에서 무슨 연대 연합 어쩌고저쩌고 할 여지가 없어요. 예, 그래서 거리로 나가야 됩니다. 거리 나가서 무슨 통합당 하듯이 태극기 휘날리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서명 운동을 왜 안 하냐고 제가 계속 물을 거거든요. 과거에 왜 그 민주노동당 시절에 상가임대차 보호 운동이나 학교급식 조례 운동 같은 게 왜 안 나올까요? 그러니까 여의도의 전 정의당의 문제가 민주당한테 협력 안 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여의도 정치에 골몰했기 때문입니다. 10석도 안 되는 의석으로 되게 가소로운 거거든요. 거리로 다시 나아가야 됩니다. 국민의당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양쪽 간의 이념과 정책은 다르지만 그런 그 정치를 복원하지 않으면 저는 한다면 다음 총선 때 이 당들에게 큰 진로가 열릴 수도 있다고 보고요. 안 하면 그냥 선거제도 때문이 아니라 자기들이 못해서 소멸할 것이다.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운동 정치를 부활해야 된다. 사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운동 정치는 과거 약간 이제 2000년대 초중반, 2000년대 후반까지 당시 민주공당이 존재하던 시기에 유지되던 그러니까 정치보다 운동이 우위에 있다. 사실 뭐 이런 형태의 의미를 얘기하신 건 아닐 것 같고 그게 우위나 선호를 가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봐요. 그렇죠. 정치하고 운동을 분리하는 것 자체를 저는 반대합니다. 예, 오히려 강력한 사회 에너지를 이제 직접 투입하는 네. 이런 정치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것 같은데요. 저 역시 일정 부분 공감 가는 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 대변되지 않는 사회적 에너지들이 워낙 많고 여기가 기본적으로 이제 불만의 정치 또는 각 정당의 균열의 어떤 기본이 되기 때문에 또는 아까 제가 이제 일부에서 잠깐 영국 드라마 얘기를 하면서 언급했던 굉장히 때로는 위험한 에너지로 갈 수도 있는 어떤 이런 측면이 굉장히 혼돈스럽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에너지들을 직접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저도 비슷하게 해보게 됩니다. 지금 이 방송을 2부지만 여전히 뭐 한 38분 정도가 봐주고 계신데요. 흥미롭게도 이제 일본에서 타카시 상이 방송을 보시면서 오른쪽에 있는 분 작년 12월 교토에서 만났다고 히사시부리 데스네. 타카시 상 겐키 데스까?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아주 글로벌하게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만 됐으면 금방 처벌했을 텐데요. 다음에는 더 잘 준비된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뭐 댓글로도 의견들을 주셨는데 아까 이제 중간에 잠깐 나왔던 의석수를 늘리는 거에 대해서 사실 시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좀 어려운 거 아니냐, 뭐 전략이 있는 거냐, 뭐 이런 질문들도 나왔는데 사실 의석수를 늘리는 전략 같은 게 따로 있다고 생각되진 저는 개인적으로는 있지는 않은데 뭐 네. 사실 의석수를 늘려야 된다고 굉장히 오래전부터 많이 말씀하셨던 분이잖아요. 말해왔지만 네. 별로 기대하지 않죠.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솔직히 최근 들어서는 정치개혁 운동하는 사람들한테도 하지 말라고 그 얘기. 아 왜? 네.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다. 네. 포기해라.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나마 이제 선거법 그 부칙 조항에 있었던 거 그게 해제되는 거를 그대로 놔두면 거대 양당도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의석수를 늘려서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묘한 거는 이제 거대 양당만 합의되는데 이런 부분은. 네, 사실 그렇죠. 어떻게 그거를 어떻게 해야지 합의시킬 수 있을까? 그러니까 서로 중간에 속으로 어떤 당에서 솔직히 얘기해서 원론적으로 국회의원 늘려야 돼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먼저 말로 꺼내면 상대방이 반대하거든요. 네. 예, 그럴까봐 못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도 2015년에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에 의원 정수 확대 얘기 꺼냈어요. 난리 났죠. 그런 적이 있습니까? 예, 난리 났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선거제도 개혁 과정에서도 사실 문 대통령이 힘을 많이 실어줬어요. 그 부분은 인정해야 되는데
근데 계속 전제를 달아요. 의원 수를 늘리지 말까. 네. 차라리 대통령이 의원 수를 늘리자고 얘기해줘야 됩니다. 사실은 국회의원이 못하니까. 과거에 김대중 정부 때 국회의원 수가 줄어든 적이 있었거든요. 한번 27명이나 줄어든 적이 있는데 그때 뭐 대통령도 적극적이진 않았지만 김 대통령 입장은 줄이면 안 된다는 거였대요. 그래도 그렇게 가지고 국회가 제대로 줄인다고 좋은 게 아니다. 본인이 또 의회주의적 신념이 강한 김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대통령이 오히려 좀 나서가지고 그래도 인기가 좀 좋은 대통령이 나서주면 좋겠는데 문 대통령도 이제 아예 그냥 의원 정수를 안 늘리는 선에서라는 단서를 달아버렸죠. 저는 기대를 별로 하지는 않습니다. 되려면 어련히 되겠죠. 제가 기대 안 해도. 제가 의도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정치는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는 진짜 가능성의 공간이니까 뭐 사실 어떤 이해관계든 그 뒷얘기는 사실은 뭐 어떤 이익들과 어떤 것들이 사실 의도가 됐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다른 결과가 또 때로 우연적으로 출현할 수 있는 거라서 저는 뭐 충분히 그것에 관련된 것도 끊임없이 목소리를 낼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또 여기 뭐 올라온 질문들은 좀 답을 하는 중이고요. 혹시 지금 오프라인으로도 들러오신 분들 계시거든요. 예, 저희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질문하실 분들 혹시 있으신가요? 예. 네, 맨 뒤에 마스크 쓰신 분. 네, 오늘 전 처음 이 자리에 왔는데 좋은 대담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고요. 질문 드리고 싶은 건 말씀하셨던 것 중에 특히 20대가 나를 정당하는 대변이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20대로서 그 말씀에 충분히 동감을 하는 바고요. 그런데 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청년층의 지지 세력이 많은 곳이 아까 말씀하셨던 스페인의 포데모스 그리고 이탈리아의 오성운동인데 이 두 정당의 특징이 원내에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기성 정치 세력이 아니라 그 밖에서 등장했다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럼 뭐 특히 포데모스 같은 경우에는 대중 시위가 대중 정당 창당까지 갔고 그리고 오성운동은 뭐 1인 미디어를 통해서 그 청년층을 결집시켰는데 그럼 한국에서도 이 두 정당 같은 행보를 보이는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집단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네. 그리고 하나 네. 몇 개 더 받고 정리하면서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저는 그런 거 궁금한데, 저도 대단 잘 듣고 있고요. 네. 그 예를 들면 어느 한 당이 180석을 갖게 되면서 당 간의 갈등으로 보통 정치가 계속 그 갈등의 축을 세워왔는데 어느 한 당이 크게 가심으로써 이게 당 간의 갈등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관료와의 갈등, 그러니까 정당과 관료와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드러날 여지가 더 생기진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해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또 혹시 좀 생각이 있으시면 더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네. 일단 요 두 가지 먼저 답변 드리고 추가 질문 있는지 네. 확인하고 드리겠습니다. 이제 일단 마이크가 앞쪽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방송에서 질문하시는 게 잘 안 들리실 수도 있어서 간단히 제가 정리를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드리면 첫 번째 질문해 주신 분들은 어쨌든 전 세계 우리나라에서도 20대가 자신을 대변해주는 정당이 없다라는 답변이 많았고 이것은 뭐 전 세계적으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 상황인데 해외에서는 포데모스나 오성운동인가요? 네. 네, 제가 본 드라마에서 사성당이라는 게 자꾸 나와서 지금 헷갈리는데요. 빵집입니까? 네. 그래서 시끄러워요. 네, 어쨌든 예, 이런 정당들이 출연하고 특히 뭐 1인 미디어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대중시위를 통해서 등장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한국에서 그럴 수 있는 집단이라든지 그런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느냐 질문 주셨고요. 두 번째 질문은 한 정당이 180석에 달하는 이제 거대 의석을 점유하게 됨으로써 기존의 정당과 정당 간의 갈등이 주요 축이었다면 관료와 정당이라든지 다른 영역, 뭐 때로는 뭐 재벌과 정당일 수도 있겠네요. 뭐 이런 형태의 갈등이 새롭게 등장할 가능성은 없는지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일단 먼저 고민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죠. 포데모스나 오성운동 같은 정당이 한국에 나타난다면 그게 누구냐, 뭐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인 거죠. 눈여겨볼 만한 집단이 있냐고 하셨는데 눈여겨볼 만했다면 거기는 아닐 것 같아요. 네, 기습처럼 나타날 거라서
잘 안 보이는 데 있을 거다. 그러니까 대충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뭐 이런 미디어에도 능하고 대중 시위도 하고 이런 거는 저도 비슷할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아마 이렇게 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세력일 거다. 아직은 미조직 상태로 있는 사람들이 가능성이 높고. 근데 그래도 유명 인사가 그 오성운동도 이제 베페 그릴로라고 그 코미디언이 처음에 주도를 했잖아요. 그런 유명 인사가 좀 결합될 수는 있겠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사람도 지금은 자기가 정치한다고 생각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는 건데, 근데 저는 다만 그게 다 반란적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건데, 제가 주목하는 계층은 20대로 친다면 수도권의 대학생이 아니라 오히려 비수도권 공업단지의 청년 노동자들입니다. 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들이 극우 신당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오성운동도 좌파는 아니거든요. 포퓰리즘이고 좌우를 좀 약간 취사 선택하는 형태고, 포데모스는 이제 좌파 정당인데 어디가 될지는 몰라요. 저는 특히 20대를 주목하는 이유는 20대 이념 지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라고 재단이 안 돼요. 저는 뭐 다 총망라돼 있어요. 신좌파부터 극우까지 다 망라돼 있고, 20대 남성 어쩌고 요새 많이 얘기하는데 거기도 속살을 들여다보면 좀 또 결이 달라요.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하여튼 근데 여기 정리되지 않은 에너지가 분명히 있는 건 확실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세대적으로나 그렇게 보고, 이제 오히려 저는 계급 계층적으로는 별로 주목받지 않았던 특히 제조업 쪽이라든지 이쪽 노동자들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느낀 건데, 저는 원래 이제 출신이 비수도권 출신이에요. 제가 활동했던 지역이 바로 공단 지역인데, 여기에 이제 여성 노동자, 그러니까 블루칼라나 혹은 이제 뭐 어디 점원으로 일하는 사람들 얘기를 해보면 상당히 진보적입니다. 네, 페미니즘적이고, 그 이쪽 계층에서 보통 이제 지난 대선에서 심상정 누가 많이 찍었을까 하면 20대 뭐 대학교 다니는 여성 이렇게 떠올리기 쉬운데, 그쪽 분들하고 얘기해봐도 심상정 후보 찍은 사람들이 꽤 나와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여러 그분들을 포함한 20대나 혹은 현재 10대 여기에 좀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그 두 번째는 정당과 정당 갈등이 아닌 다른 형태의 네. 갈등이. 뭐 이미 답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근데 지금도 이미 보이는 게 민주당에서 100% 재난지원금 준다고 했고 고민정 당선시켜주면 쏜다고 했잖아요. 근데 바로 다음날 홍남기가 안 된다고 했어요. 지금도 나와요. 지금도. 관료 대 정당 간의 갈등, 특히 기재부 여기는 이거는 상수로 가는 건데, 이 관료들이 또 이제 살살 이제 여당 의원들 침투 전략을 쓰겠죠. 그리고 관료들을 이길 수 없는 게 단순히 의지가 약해서거나 보수적이라서는 아니라고 봐요. 노무현 대통령이 뭐 관료에게 휘둘렸다 이런 평가를 하는데, 저는 휘둘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일단은 그 정상의 자리에서 국가를 통치할 때 모험이라든지 이런 거를 최대한 안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모험을 하더라도 값이 나와 있는 한도에서 할 겁니다. 근데 솔직히 노무현 정부의 위원회를 통해서 들어가 있던 진보적 개혁적 학자들보다 관료들이 자료도 더 많을 것이고 방안의 앞뒤를 많이 맞춰놨을 거예요. 사실 한국 진보 진영의 문제가 막 좋은 거 다 따갖고 와요. 근데 앞뒤가 안 맞는 게 있거든요. 제일 대표적인 게 문화적으로 나타나는 게 민주당 지지자가 프사에 체게바라 올리는 거 이런 거. 그러니까 멋있는 거를 다 갖다 붙여놔요. 이게 개혁적 학자들도 똑같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실용주의적 성향이 안 그래도 강한 사람인데 봤을 때 관료들이 갖고 온 방안이 이게 앞뒤가 맞네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 측면에서 의원들이 막 뭐 이렇게 로비에 약하고 마음이 약하고 뭐 이래가지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의원들이 관료들이 던지는 그 의문과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겨낼 수 있을까. 그리고 안 그래도 김진표 의원이라든지 관료 출신 의원들이 또 포진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관료 대 여당의 대결인 동시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당 내에 정파나 계파 혹은 뭐 블록 간의 대결 이런 것들로 나타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봅니다. 특히나 민주당은 거대한 의석을 차지하고 있고 한국의 진보가 약하고 보수는 쇠퇴했기 때문에 양손잡이 정당이 된 거거든요. 이게 양손잡이를 잘하면 스웨덴 3인당이나 일본 자민당처럼 장기 집권하는 정당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들끼리 싸우고 뭐 뽀개질 수도 있는 거고 이도 저도 아닌 상황에서 옛날 열린우리당 전철을 밟을 수도 있는 건데 하여튼 굉장히 가능성이 크게 열려있다라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벌써 2시간여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4월 4.15 총선 돌아보기 또는 짚어보기 뭐 관련된 이번 이제 정치발전소 총선 기획당 오늘 정치평론가 김수미 씨 모시고 2시간여 가까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뭐 저 개인적으로도 어떤 지점들을 봐야 될까 혼자서는 좀 고민이 많이 됐었던 지점인데 저도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몇 가지 신선한 분석에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고 물론 이제 의견이 다 똑같을 수는 없지만 고민을 좀 더 깊이 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치발전소 처음 온라인 생중계 진행해봤는데 부족한 점이 많았다는 점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저희 실무진께서 저에게 중요한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정치발전소가 지금 올해 들어와서 새로운 사업들 이렇게 온라인 생중계, 라이브 생중계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5월 7일부터는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서 정치 고정 강도, 박사본 학교장의 정치 고정 강도 강좌를 시작을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부터 마키아벨리까지 시즌 1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그 역시 온라인 라이브 중계를 할 겁니다. 물론 그때는 오늘은 좀 온라인 보시는 분 다 일본에서까지 무료로 보셨지만 그때는 이제 유료 중계로 바꿀 생각이고요.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그때 이제 소정의 시청료를 내고 온라인 고정 강도 강좌를 들으실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오늘 방송된 이 대담은 어쨌든 첫 시도고 저희가 기술적으로 부족한 점도 많았기 때문에 무료 시청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좀 편집해서 또 다시 한번 리뷰하실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편집할 거라 퀄리티를 기대하지 마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방송 위에 제가 원래는 설정을 저희 후원 계좌를 그 정치발전소 계좌를 올렸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여기선 안 보이거든요. 어쨌든 저희 지금 무료로 했지만 정치발전소에 언제든지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페이스북에 보시면 저희 계좌번호가 있기 때문에 입금 언제든 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 정치발전소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마키아벨리의 편지라는 사업입니다. 뭐냐면 요즘에 이제 모든 것을 정기 구독하는 구독 서비스로 많은 경제가 바뀌고 있습니다. 저희도 나름은 시대의 트렌드에 쫓아가 보겠다고 저희는 정치사회 전문 도서 정기 구독 서비스를 시작을 했어요. 지금 첫 책 발송이 이제 4월 말에 첫 책이 발송돼서 5월 초에 첫 책과 가이드북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책과 관련된 굿즈까지 포함된 패키지를 받아보실 수 있고요. 저자와의 대화라든지 이런 관련 책과 관련된 주제의 기획 특강 역시 접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서비스를 만들어서 제공을 시작을 했습니다. 역시 저희 정치발전소 페이스북이나 저희 홈페이지 powerplant.kr.com 또는 저희 이메일 뉴스레터들을 통해서 어떻게 가입하시고 구독하실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오늘 온라인 시청을 포함해서 저희 오프라인에도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오셔가지고 저희가 기술적으로는 부족했지만 좀 뿌듯한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김수민 평론가님께 박수 드리겠습니다.